30대 청취자인데요. 매일 혈압약을 먹고는 있는데 이것만으론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일상에서 혈압 관리를 위해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막막하네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정보는 진짜 많은데 뭐가 맞는 건지 또 저한테도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고혈압 환자가 좀 참고할 만한 그런 하루 관리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런 고민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겁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나한테 딱 맞는 확실한 방법을 찾기가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청취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확보한 여러 자료들, 특히 요즘 많이들 보시는 온라인상의 정보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고혈압 관리에 대해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활기찬 라디오. 오늘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아침인데요.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아침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또 낮에는 기온이 제법 오르고 이런 환절기에는 특히 건강관리에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변함없이 의학 전문 기자이신 신아람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아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들으신 청취자 사연처럼요. 고혈압 관리를 위해 약 먹는 거 말고 일상에서 뭘 더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인터넷에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흔하고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실제로 사연 주신 청취자님처럼 뭔가 명확하고 신뢰할 만하면서도 따라하기 쉬운 그런 일상 관리 루틴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특히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는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를 보면요. 혈압 관련 정보가 정말 파편적으로 또 아주 다양하게 퍼져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관련 자료들 찾아보면서 짧고 좀 흥미로운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보다 보면 이게 맞나 싶은 그런 내용들도 꽤 있더라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틱톡 채널 자료들을 보면요. 나이에 따라 정상 혈압 기준이 다르다. 이런 식의 정보가 좀 눈에 띄었어요. 심지어 60대 이상은 수축기 혈압 160까지도 괜찮다. 이런 주장도 보이더라고요. 잠깐만요. 나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건 좀 솔깃한데요. 그럼 60대이신 저희 청취자님도 160까지는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의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인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 제시되는 이런 연령별 기준은요. 의학적인 표준 진단 기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혈관 탄력이 좀 떨어지고 혈압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현재 대한고혈압학회 같은 대부분의 전문기관에서는요. 고혈압 관리 목표치를 나이와 상관없이 좀 더 엄격하게 예를 들어 140에 90mm Hg 미만 또 심혈관 위험도에 따라서는 130에 80mm Hg 미만으로 조절하도록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나이엔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식의 자의적인 판단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온라인 정보는 참고는 하시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괜찮다 하는 수치만 그냥 믿고 안심할 게 아니라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내 몸 상태에 맞는 정확한 목표 혈압 그리고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게 핵심이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개인의 건강 상태나 기저질환 유무 이런 거에 따라서 목표 혈압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와의 상담은 이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자료에서는 1980년대에는 정상 혈압 기준을 한 150 정도로 봤다는 내용. 또 과거에는 나이 더하기 90, 이게 정상 수축기 혈압이라는 기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로 소개하더라고요. 현재 기준인 120과는 차이가 꽤 크죠. 80년대 기준이 150이었다고요? 지금과는 정말 차이가 크네요. 혈압 기준이라는 것도 시대나 연구 결과에 따라서 계속 변해왔다는 거군요. 단순히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이런 배경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의학적 기준은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현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를 따르는 것이죠. 자, 그럼 혈압 수치 자체 말이고 혈압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건강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연 주신 청취자님도 약 말고
일상 관리를 궁금해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혈압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혈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랑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자료들을 보니까 혈압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여도 뭐 대사 과정이라든지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더라고요. 특히 어떤 자료에서는 인슐린 저항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좀 인상 깊었어요. 아, 인슐린 저항성. 이게 최근 건강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혈당 조절 문제뿐만 아니라 뭐 비만, 고지혈증, 그리고 고혈압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혈당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전신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쳐서 혈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체중 변화는 별로 없는데 유독 배만 나오는 복부 비만? 또 단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이 계속 당기는 증상, 만성적인 피로감이랑 집중력 저하, 심지어 목이나 겨드랑이 피부가 좀 거뭇하게 변하거나 작은 쥐젖 같은 게 늘어나는 것까지요.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물론 뭐 그 증상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신호들입니다. 우리 몸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면요.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에너지원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혈당이 높아지고요. 이게 또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혈압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자료에서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순으로 먹고 탄수화물을 가장 마지막에 먹는 방법을 제안하더라고요.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하는 거죠. 네, 그 식사 순서 조절은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규칙적인 운동, 특히 근력 운동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스트레스 관리하고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혈당과 혈압을 높일 수 있고요. 수면 부족 역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적절한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뭐 간헐적 단식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이건 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 단순히 그냥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 전반을 건강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혈압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혈압약을 먹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고혈압 관리는 혈압계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몸 전체의 건강 시스템을 돌보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은 혈압약의 효과를 높여주고 또 장기적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단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다른 자료들에서 언급된 식품 정보도 좀 더 살펴볼까요? 어떤 자료에서는 양파의 효능을 강조했는데요. 양파 속의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 좋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네, 퀘르세틴, 그거 강력한 항산화 그리고 항염증 효과를 가진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이죠. 연구에 따르면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 외에도 뭐 사과나 베리류, 케일 같은 데도 풍부하고요. 자료에서는 생양파는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구워 먹거나 삶아 먹는 게 좋다는 팁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자료에서는 마늘하고 토마토도 혈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언급했고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나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 이런 것도 혈관 건강에 도움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혈관 확장하고 혈액순환 개선에,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특정 식품 한두 가지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특정 식품이 고혈압 치료제는 아니니까요. 어디까지나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것만 먹으면 혈압이 뚝 떨어진다.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하겠네요. 또 다른 식단 관련 정보로는 어떤 자료에서 소개한 야단짓한 식사법이 좀 재미있었어요. 야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다는 건데 앞서 이야기한 인슐린 저항성 관리하고도 뭔가 통하는 것 같아요. 이 채널에서는 이걸 저속 노화 식단의 원리랑 연결짓기도 하더라고요. 네.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조절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탄수화물을 가장 나중에 섭취함으로써 인슐린 분비를 좀 완만하게 유도하고 또 포만감을 높여서 과식을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꾸준히 실천하면 체중 관리하고 대사증후군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이건 결국 혈압 관리에도 긍정적입니다. 혈당 관리와 관련해서 영양 성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어떤 자료들을 보니까 바나바잎 추출물의 코르솔산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거나 슈퍼푸드로 알려진 퀴노아가 20H라는 성분하고 천연 비타민 B군, 식이섬유, 단백질이 풍부해서 좋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메가3나 각종 미네랄, 비타민C 같은 것도 언급되었고요. 네, 언급된 성분들 중 일부는 혈당 조절 개선, 인슐린 민감성 향상, 항염증 효과 등을 통해서 혈관 건강 및 혈압 관리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혈관 이완에 관여하기도 하죠. 그럼 이런 영양제들을 좀 챙겨 먹는 게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여기서도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건강한 식단하고 생활습관 개선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영양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복용 중인 혈압약이나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 또 개인의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영양제가 혈압약의 효과를 너무 강하게 하거나 혹은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영양제를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 같은 전문가와 상담해서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지, 안전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온라인 정보만 보고 섣불리 구매해서 드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명심해야겠네요. 영양제는 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몸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하다는 점. 자, 그 외에도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들에 대한 정보도 있었어요. 어떤 자료에서는 정기적인 국가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또 다른 자료에서는 피로나 면역력 저하 같은 흔한 증상들이 사실은 특정 영양소 부족 신호일 수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네, 정기검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혈압처럼 초기 증상이 없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또한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예를 들어 만성 피로라든지 잦은 감염, 상처 회복이 더딘 것 등에 귀 기울이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영양 불균형이나 다른 기저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특히 고혈압은 당뇨병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어떤 자료에서는 당뇨 합병증의 경고 신호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눈이 좀 침침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것, 이게 망막병증이죠. 그리고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거나 몸이 붓는 증상, 이건 신장병증. 가슴 통증이나 답답함은 심혈관 질환. 손발 저림이나 감각 이상인 신경병증, 그리고 발에 난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당뇨병 등을 예로 들면서요.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말고 빨리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둘 다 혈관을 손상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걸 함께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심뇌혈관 질환, 신장 질환, 망막 질환 같은 심각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따라서 혈압 관리와 함께 혈당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하고요. 말씀하신 그런 합병증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지 정기적으로 스스로 점검하고 또 검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병증은 한번 발생하면 되돌리기가 어렵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혈압의 정상 수치에 대한 그 온라인 정보의 함정부터 시작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중요한 기능, 또 식단 관리법, 특정 식품이나 영양 성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놓치기 쉬운 건강 신호들이나 합병증의 위험성까지. 주로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해석해봤는데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한 정보들의 출처가 주로 소셜미디어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플랫폼의 정보는 접근하기 쉽고 또 흥미를 유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내용이 의학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고 검증되었는지 또 정보 제공자의 전문성이나 의도는 무엇인지 좀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특정 제품 홍보를 위한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 자극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서 내용이 좀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특히 혈압 수치처럼 개인의 건강 상태와 직결되는 정보나 특정 식품의 효능, 영양제 섭취 같은 경우는 더욱 신중해야 하죠. 사람마다 건강 상태나 체질이 다르고 또 복용 중인 약도 다르기 때문에 남에게 좋았던 방법이 나에게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도 이런 정보들이 있구나 정도로 참고만 해야겠어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탐색의 결과이고요. 의학적인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청취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그 나에게 맞는 하루 관리 루틴은 결국 주치의 선생님이나 관련 의료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인터넷 정보에 의존한 자가진단이나 임의적인 약물 복용 중단, 관리 방법 변경 같은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혈압 관리에 대한 정보는 정말 다양하지만 그 속에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좀 단편적이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도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보를 좀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건강관리에 참고하실 만한 중요한 원칙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혈압 관리는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 식습관 개선, 예를 들면 채소를 먼저 먹는다거나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같은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가꾸는 과정이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혈압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 인슐린 저항성 개선 등 우리 몸의 대사 건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혈압 관리라는 창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좀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이야기가 청취자님의 그 막막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주로 살펴본 것처럼 짧고 시각적으로 좀 자극적인 형태의 건강 정보들이 소셜미디어 같은 걸 통해서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혹시 이런 쉽고 빠른 정보들이 오히려 꾸준히 노력하고 검증된 방법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좀 방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올바른 정보를 어떻게 현명하게 가려내고 또 그것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을 옮길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오늘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정보의 현명한 선별과 꾸준한 실천, 정말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감사합니다. 오늘 활기찬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민, 신아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